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대성공. 2. 석유보다 더 중요한 자원. 3. 히토류 독점. 모래바람을 맞아가며 물을 찾기 위해 죽음의 질주를 해야 하는 모습은 이제 더는 명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물 부족 국가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970년대 모일 쇼크가 온 것처럼 조만간 지구가 워터 쇼크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부족을 대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요. 그런데 한국이 그 구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해수 담수화라는 기술의 선두 주자가 한국의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대 해수 담수화 시장인 중동에서 잇따라 초대형 플랜트를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두산의 너 능력과 8원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이로써 하루 동안에 2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이 생산된다고 하니 사막에 물이 넘쳐흐르는 이 기적 같은 일을 덜컥덜컥 해내는 한국 기술이 장하기만 합니다. 지구의 사막화를 이겨내고 물 부족에 대한 공포에서 유일한 대안이 된 한국의 해수 담수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수 담수화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해수 담수화란 말 그대로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서 민물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닷물을 마실 물로 만드는 기술인 거죠. 실제로 지구 표면은 자그마치 70%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중 97%는 바닷물이며 2% 이상은 빙하와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함정인데요. 이렇게 차고 넘치는 바닷물을 끌어다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거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해수 담수화 기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최근에 개발된 기술일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수 담수화에 대한 기술 개발은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593년 호킨즈가 신대륙을 항해하면서 식수 공급을 위해 바닷물을 끓여 증발시킨 수증기를 사용했던 것이 그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증발법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증발법은 바닷물을 끓여서 생긴 수증기를 차게 시키면 염분이 제거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증발법으로 기술이 진화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본격적인 담수화 플랜트는 1960년 중동 2에이트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이 기술의 선두 주자는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 기업들이었는데요. 이 중 중동은 이들의 가장 큰 시장이었죠. 당시 중동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 부족에 따른 식수 문제로 늘 전전긍긍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그들에겐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한국인들은 이런 기류를 일궈내 1970년대 큰 뜻을 품고 중동에 진출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호기로운 도전을 보고 일본이 크게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면에서나 설비 면에서나 한참 뒤처진 한국은 절대로 일본을 넘을 수 없다며 한국을 조롱했던 것인데요. 급기야 한국은 일본이 소화하지 못한 찌꺼기 사업이나 받아먹는 신세라며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시와 괄시에 열받은 한국은 단숨에 그 격차를 좁혀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말대로 하청에서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이를 배운 한국 기업들은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다른 기업, 다른 국가들의 기술적 노하우를 빠르게 흡수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프로젝트를 성실히 끝맺자 자연스레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나날이 높아졌는데요. 드디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빛을 조금씩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게도 대형 해수 담수화 건설에 도전할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입니다. 이는 두바이, 아부다비 두 도시에 총 150만여 명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드는 거대 해수담수화 플랜트였습니다. 하루에 45만 톤의 담수를 생산해야 하는 큰 공사였죠. 하지만 이 공사는 선진 국가 기업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앞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두바이의 모래바람과 높은 염도의 바닷물이었습니다. 또한 염도가 너무 높아 기계가 부식되지 않도록 오랫동안 설비를 유지해야 하는 후처리까지 여간 까다롭고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공사였는데요. 그런데도 당시 두산중공업은 선뜻 나서서 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다단 증발법 MSF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이 방식은 구불구불한 튜브의 해수를 이동시켜 가열하면서 그 온도 차를 이용해서 기화된 증류수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두산중공업은 바로 이 다단 증발법으로 이 대규모 플랜트를 멋지게 성공시켰는데요. 여기에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플랜트 설립 당시 두산중공업은 플랜트 핵심 설비인 증발기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다음 배에 직접 실어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 일로 발주처는 물론 지휘사를 비롯한 선진기업 관계자들이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경악할 정도로 한국 기업의 의지가 대단했다고 전해집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처럼 열성적으로 임한 끝에 이 일을 시작으로 사우디 슈아이바 프로젝트 등 중동 지역 담수 플랜트를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하여 다단 증발 방식의 담수 플랜트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40%로 단연 세계 1위를 고수하는 장족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1년에는 다단유용 방식 MED 해수 담수화 시장에도 진입했는데요. 2011년 2월 세계 최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 MED 해수 담수화 설비를 수주한 데 이어 9월에는 사우디 마라픽 MED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놀라운 성과를 척척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과 끈기는 한국인만의 종족 특성이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더 고도의 방식에 도전했는데요. 바로 아로역 삼투압법 방식입니다. 아요식은 바닷물에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제거하는 해수 담수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금에 절인 배추의 염분이 배추로 옮겨가는 것처럼 소금을 걸러내는 원리이죠. 기존의 해수를 증기로 변화시켜 담수화하는 증발식에 비하면 투자 비용도 적고 소규모 설비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공법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싱가포르 등 다수의 아요 방식 플랜트를 적용해 성공해 나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번에 초대형 플랜트를 따내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지난 3일 두산의 너 능력은 디벨로퍼인 아크와 파워 HWA 파워가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와 슈아이바 3단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우디를 아크와 파워는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민자발전 및 담수 기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 남쪽에서 약 110km 떨어진 슈아이바 지역에 아노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총 8,400억 규모 상당의 초대박 수주입니다. 무엇보다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이며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두산의 너 능력이 수행하기로 했는데요. 2025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만약 완공만 된다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60만 톤의 물이 생산되는 셈인데요. 말 그대로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오아시스가 솟아나는 것이죠. 한국 기업의 성과는 비단 이곳만은 아닌데요. GS건설 GS이니만은 지난 6월 모조 4천억 규모의 오만 해수 담수화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 사업은 하루 10만엠 도사인 의해수 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4년 2분기부터 20년 동안 운영을 맡게 됩니다. 예상 매출액은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업조사기관인 GWI에서 시행하는 2022년 글로벌 워터 어워드에서 GS이나 마에 칠레 아타카마 해수 담수화 시설이 올해 담수 플랜트로 선정되는 영예까지 안았죠.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해수 담수 기술력은 이제 하청업체가 아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막에 물이 솟는 기적 같은 일은 결코 행운이라는 가벼운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것들인데요. 한국 기업들과 기술자들이 타국에 진출해 피땀 흘린 노력의 산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례로 지금은 대한통운 자회사인
ANC로 흡수된 동아그룹을 들 수 있습니다. 1953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놀라운 것이 발견됐는데요. 약 35조 톤에 달하는 거대한 수조를 발견했음에도 당시 기술로서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물을 도저히 끌어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 가까이 허송세월하다 리비아의 정권을 잡은 독재자 카다피가 녹색혁명이라는 명분으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 수원을 개발할 것을 계획하고 대수로 건설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잘 나가는 굴지의 선진 기업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결국 승자는 한국의 동아그룹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1900km 길이의 송수관을 깔기 위해 개당 80톤에 달하는 원형 콘크리트관을 24만 6개 만들어야 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당시 리비아 정부의 미군이 공습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폭격 속에서도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고 공사를 끝까지 마쳐 전 세계의 한국인들의 책임감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해내자 리비아 국민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역시 한국이라며 엄지를 내세웠다고 하죠. 이것은 2008년 기네스에도 오른 세계에서 가장 큰 관계수로인데요. 비록 지금은 내전으로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지만 언젠가 다시 아프리카 사막을 풍요롭게 할 미천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한국의 활약을 보니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지구가 사막화된 채 황량해지자 다른 별을 찾아 떠나가는 인류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정착할 행성을 찾아 우주여행을 떠나는 주인공은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라는 말을 남기는데요. 전 세계가 물 부족이라는 사태에 큰 고민에 빠졌을 때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아내는 한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이들의 비웃음에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힘을 키워온 한국은 이제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까지 향상했는데요. 한국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도와 온 세상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들길 바라며 지구상에서 발견된 광물 중 가장 독특한 화학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극히 소량만 사용해도 소재의 기능을 대폭 향상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산업의 필수적인 연구자석의 핵심 원료로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용 연마제, 석유화학 촉매, LED 광원, 레이저는 물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제작할 때도 무려 417kg의 히토류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히토류는 대체 물질을 찾기 어렵고 재활용 비율이 극히 낮은데 하필 또 중국이 채굴 및 재련에서 세계 수요에 큰 비중을 공급하고 있어 미국, EU는 히토류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3일 EU 집행위원회는 원자재 수확, 채굴, 제조, 유통 등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들어간 중국산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지난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 UFLPA 비슷한 취지의 법안인데요. 미 싱크탱크 ISC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내 상당수의 히토류가 신장의 6월, 내몽골 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채굴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구 밀도가 적은 주요 지역에서의 노동력이 강제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 중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전략에 대항해 서방 진영이 선제적으로 한방 먹인 것인데요.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중국명 갸오이다오 영토 분쟁 당시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수출을 금지한 바 있고 작년에는 초대형 국유기업 중국의 도 그룹을 공식 출범하면서 사실상 채굴량 조절을 통한 수출 통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6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11개 국가의 핵심 광물 협의체 MSP가 출범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한국 등 11개국이 참여해 아프리카 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통해 히토류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원도 없는 한국이 괜히 껴서 중국에 밑보이고 중국 히토류 수입만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 싸움에 한국이 휩쓸려 새우 등 터진다는 논리인데요. 그러나 오히려 전문가들은 한국인이야말로 히토류 탈 중국 전략의 최대 핵심 주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 못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너무나 희귀한 토양이라서 히토류 영어로는 레어 어스 엘러먼트. 지구상에 아주 드문 아이템이라는 히토류는 사실 그렇게 레어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구 곳곳에 아주 풍부하게 분포하는데요. 그 매장량은 금이나 은, 수은보다 풍부할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 현재까지 세계 히토류 매장량은 중국이 38%, 베트남 19%, 브라질 18%, 다음 러시아, 호주, 미국 순으로 딱히 중국에만 몰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아프리카 지역에는 발견하지 못한 광산이 많아 내년 중국의 매장 비율은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단지 생산 과정이 아주 폐허한 것이죠. 바로 채굴 및 재련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기술력으로 한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히토류를 채굴 및 재련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매장량의 채산성 있는 광산 저렴한 인건비의 고분고분한 노동자들, 환경오염이나 노동권 침해도 개의치 않는 개발제일주의적 관점이 필요한데요. 즉 히토류 채굴업은 땅이 넓고 인건비가 저렴한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부가 다스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주력으로 밀기 좋은 산업입니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콩고가 세계적인 히토류 생산국이 된 데에도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재련 기술 자체는 난도가 높지 않으나 채굴 및 재련 과정에서 극악의 환경오염과 심각한 산업재해를 야기하기에 정화 비용이나 노동자에 대한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지출할 경우 채산성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죠. 인권단체들의 반대도 심할 것이고요. 실제로 히토류는 우라늄과 사촌 관계다 보니 개발의 방사성 폐기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재련 공정에서는 염소와 공정이 수반되는데 그 과정 중에 다량의 CO2, CF4 등 온실 및 독성가스가 발생하는데요. 중국 바이윈 어보 광산 주변의 토양, 지하수, 식물은 이미 히토류 처리 때문에 나온 방사성 폐기물과 불소, 유해성 먼지로 오염돼 있고 시공법이라는 불비누와 히토류 분리 추출법 역시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한 유해 폐수를 발생시켜 토양, 하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호주 등 히토류 자원보유국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국의 히토류를 수입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낸 것이죠. 해외에서 환경오염 문제로 히토류 재련을 꺼리자 값싼 정제 단가를 앞세워 시장에 재련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는 중국. 그러나 한국이 그 판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충남대 스타트업 지론텍 KSM의 탈순 친환경적으로 히토류를 재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는데요. 이에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도 성공하지 못한 히토류 자체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이종현 교수의 주도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지론텍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히토류 원료 산화물을 금속으로 재련하는 기술의 시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교수팀의 논문은 세계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사이언티픽 리포어치에 게재되기도 하였죠. 그러자 호주의 세계적인 광물 기업 ASM이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폐기물 없이 전 세계의 히토류 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인데요. 기술이 자원 부국의 러브콜을 끌어낸 것이죠. 호주 ASM은 2019년 지론텍에 120만 달러 당시 기준 약 14억 원을 투자해 LC 공정 상용화를 위한 시험 생산 설비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실현화되는 과정을 본 ASM은 아예 2020년 지론텍을 인수해 한국법인 KSM의 탈수를 설립했고 정제 기술과 한국 내 파일럿 플랜트 등 모든 지적재산 IP를 확보하기에 이르렀죠. 이니 지난 5월엔 청주 공장이 완공되었는데 한국 연구진이 KSM의 탈 그의 연구개발 인력으로 소속돼 있고 원천 기술을 개발한 이종현 교수는 기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ASM 회장 이안랜들은 히토류 산업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친환경 재련 기술이 핵심이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KSM의 탈 그의 히토류 재련 기술 수준은 독보적이고 이미 특허도 받았다며 세계 최초의 친환경 재련 기술에 기반한 공장이 한국에 건설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호주 ASM은 자체 광산에서 채굴한 히토류 원료를 KSM 메탈스에 공급하여 국내에서 가공돼 전 세계로 공급되는데요. 즉 ASM의 채굴 KSM의 합금 제작 국내 협력 업체의 부품 제작 및 완성품 제작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초의 탈중국 공급망이 완성된 것이죠. 국내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시와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서 약 2,400만 톤 규모의 히토류가 섞인 광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광맥에서 총 14만 7,500톤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50여 년간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한 양인데요. KSM에 따르면 연구자석의 원료가 되는 네오디뮴뿐 아니라 연구자석의 자력을 높이는 디스프로슘 원소기호 DY 원자번호 66번합금도 제조할 계획으로 티타늄 등 ASM 소유 광산에서 나오는 희소금속은 이미 시범 생산에 성공했다고 하였습니다. 청주 공장 시운전을 완벽히 끝낸 시점의 생산 규모는 1단계 설비 설치 기준 연간 약 2,000톤으로 1차 가동만으로 국내 수요 20% 충족할 수 있죠. 한편 이런 소식에 벌벌 떠는 국가가 있습니다. 세계 외교에서 자원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중국. 그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히토류, 그리고 생산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재련 기술의 친환경 원천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됨에 따라 중국은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히토류 생산에서 중국이 특수한 위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재련 분야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채굴은 48%이지만 재련은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산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아주 친환경적으로 말입니다. 한양대 김영규 교수가 기고한 오피니언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는데요. 즉, 재련이 핵심 오브 핵심인데 히토류의 친환경적인 재련 원천 기술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보유함에 따라 서방 진영의 히토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ASM은 한국광업공단과 중요 금속 상호 협약을 체결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호주 히토류 광산 개발을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업체인 KCF 에너지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해 납품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구, 채굴, 원료 가공, 생산, 합금 재련, 부품 생산, 완제품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국이 히토류 강국이 된 것이죠. 한순간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밤낮으로 땀 흘리며 노력한 한국 연구진들의 수고를 가려이 하는 발언이었네요. KSM 대표를 맡은 문석진 ASM 아시아 총괄사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원약소국 한국은 포기하거나 남에게 기대지 않고 오히려 끝없는 노력으로 자체적인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길을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DNA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땅이 작다며 한국을 소국으로 지칭하는 중국 그런데 어쩌라고 너는 중국인이잖아. 분단국이라 육로가 없다며 깔보는 중국 그런데 어쩌라고 너는 중국인이잖아. 자원이 없다며 한국은 무시하는 중국 그런데 어쩌라고 너는 중국인이잖아.